네, 여의도 사사건건 격주에 한 번 이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맥을 제대로 짚어주는 분이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에 비대위원장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상황이 급변하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김기현 전 대표죠, 이제 대표 사퇴 어느 정도 예견을 하셨습니까? 뭐 정해진 수순으로 보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17% 대패를 했고, 네. 그런 속에서 지금 총선 전망이 지금 밝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갈 수 없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정해진 수순으로 봤는데 이뇨한 혁신위가 자초하면서 그 시기가 좀 빨라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오전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했는데 1시간 45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 화면 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보고 계십니다. 여당이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을 이끌 수 있는 능력, 실력을 갖춘 인물. 자, 이 4명 중에 박 대표가 보시기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습니까? 뭐 모든 걸 다 완벽히 갖춘 분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이 뭐냐면 지금 정부의 위기, 당의 위기, 이것이 결국 대통령의 문제다 이런 인식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도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당의 문제는 그거를 그 당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 그래서 수평적 당청 관계를 만들지 못했고 수직적인 그거를 넘어서서 예. 존재감 없이 무기력하게 대통령실에 끌려가다가 이런 상태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 이런 진단이라면 네. 처방도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의총에서 제가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할 말을 하는 당대표를 좀 뽑아야 된다.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네. 기준으로 보면 이뇨한 위원장은 본인이 뭐 나라님이라고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이제 그리고 이미 또 이제 혁신위에서 한번 실패를 했고 여러 가지 설화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기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예. 한동훈 장관은 아주 뉴페이스고 새로운 카드인데 대통령 내분과 특별한 관계로 다 알려져 있고 그래서 거의 분신 같은 분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를 맡는 거는 진단과 처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럼 이제 두 분이 남는 건데 김한길 위원장이나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선거 경험이 풍부하죠. 이제 김한길 위원장은 비록 이제 민주당이지만 당 대표도 좀 지냈던 분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일 텐데 저 네 분 중에서만 말하면요. 네 사람 중에서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이 그나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한길 위원장하고 원희룡 장관. 장관.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뭐 이기려면은 뭐 이제 네. 그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도 비대위원장 했고 또 민주당도 2016년에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그 전에 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원이었던 분을 또 비대위원장 앉힌 거니까 뭐 그건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당의 지금 분위기가 그 동안에 대통령도 이 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분이 지금 대통령 돼 있고 그런 속에서 비대위원장도 민주당 당대표를 지낸 분을 앉힐 수 있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희룡 장관이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저 네 분 중에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당정 관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 수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이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거나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친윤, 비윤계 의원들 사이에 뭐 설전도 오갔다고 하는데요. 당내에서는 이번 비대위원장 인선을 당정 관계 재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심에 밀렸던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이 당정 관계를 지적했고요.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공천권에 멱살이 잡혀서 비굴한 의원들을 양산하는 공천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군요.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된 이 윤재욱 원내대표도 관련 발언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당정 관계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실제적으로는 뭐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소통이 원활하고 또 일방적으로 뭐 의사 전달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데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진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느끼기에는 당정 관계가 뭐 수직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수직적인 당정 관계라 함은 뭐 어느 정권에서나 뭐 제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윤재호 원내대표도 저렇게 말할 정도면 당내에서 어느 정도 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좀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저기 윤재욱 원내대표가 아주 돌려 말했죠.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건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는 수직적인 걸 넘어서서 아예 그 당이 존재감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만 해도 당에서는 이 공천을 꼭 해야 되냐 한다면 김태우 전구청장이 맞느냐 이런 회의감이 있었는데 뭐 언론의 보도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금 밀어붙였다 이런 게 있고 적어도 김기현 대표의 책임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일 때 국민의 그 민심을 읽어서 그것을 강력하게 저지할 의지나 힘은 없다는 건 보여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이나 이럴 때도 역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갤럽이 발표한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평가가 31%고 부정평가가 62%입니다. 2배입니다. 네. 여기 이제 뭐 중도층은 19대 72로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대통령 심판론이 지금 구도로가 인물과 이슈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정당 지지율이 36%면 지금 정당을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 5%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 그 레임덕 초기거든요. 그 레임덕, 대통령 레임덕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앉힐 수가 없어요. 당이 거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을 당이 뒷받침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나가면 안 되는 기밀들이 자꾸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바로미터인데 네네. 과연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앉힐 수 있느냐. 뭐 지난 전당대회 때는 그렇게 대통령실이 다 나서서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전 지금은 이제 당의 저항이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선인데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소리를 낼 겁니다. 굉장히 세게 낼 거고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결정은 당에서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통령이 원하는 비대위원장을 앉히기가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저 뭐 네 분이 대통령과 아주 뭐 먼 분들은 아니고 예. 또 뭐 내각에서 같이 장관한 분들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는 다 있고 그러고 또 대통령한테 정말 그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또 특히 대통령 영부인에 대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슈도 제기할 수 있는 분들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들이 있는 분들인데 예. 네 분 다 그렇기는 해도 상대적으로라도 그래도 당의 입장을 대통령실에다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을 선호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분이면 저 네 분 중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희룡 장관이 가장 그래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후보로 올라올 수 있겠죠. 당의 저항이 좀 그 과거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봤을 때 좀 의외의 인물이 될 가능성도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뭐 대통령 임기 2년밖에 안 지났고 그래서 가는데 당이 대통령과 진짜 긴장 관계를 뭐 야기할 수 있는 분을 모셔온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다른 비대위원 인선 같은 데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이런 당의 분위기가? 그럼요. 전 비대위원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비대위원도 그렇게 구성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지난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1년 6개월 해온 거에 대한 평가가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드러났고 또 국제적인 외교 활동의 결과가 엑스포 29표는 참패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대로는 갈 수 없다. 근데 그 뒤에 곧바로 그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김대기 대통령실장을 좌우로 앉힌 사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뭐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가겠다는 뜻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읽혔고. 그래서 일단 당 쪽에서 먼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 비대위원장은 적어도 27일 탈당이 예고되어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탈당을 막는 게 이제 시작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내려오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그분의 첫 번째 미션이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막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혁신이 시작될 텐데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대통령실을 향한 얘기일 겁니다. 이 당은 이렇게 책임을 졌는데 대통령실도 김대기 실장이나 뭐 한호섭 정무수석이나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가 당 쪽에서 있겠죠. 네. 지금까지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정무 보좌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대통령이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이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지금 특검법으로 지금 뭐 전면에 지금 부상해 있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도 특검법을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안 할 거냐 민주당은 통과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논란이 좀 되겠죠. 그래서 뭐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하면 차선으로 특별감찰관제를 도입을 하거나 제2부속실을 두거나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는데 그것도 그전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이제 당 쪽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청산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이 앞으로 계속 제고될 텐데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는 경험해 본 적 있는 그리고 당에서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신뢰가 있는 분 이런 분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런 속에서도 대통령 쪽에서도 그래도 뭐 그 정도 인물이면 내가 대화도 되고 좀 신뢰할 수 있다 이런 분이어야 되는 거지 대통령을 임기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탈당을 요구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서 정말 말 그대로 수평적 당청 관계죠. 옛날 대통령실과의 그 당과의 관계. 그런 걸 할 수 있는 분을 찾자는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 그거 안 하고 그냥 대통령실이 또 밀어붙인다. 그러면 뭐 진짜 어려워지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봄에 있어서 김건희 특검법 전국이 뭐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관측도 있던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당연히 이제 그걸 수용하자는 얘기도 좀 있어요. 일부. 이거는 뭐 근데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뭐 BBK 특검법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자 이렇게는 했고 지금도 뭐 특검법은 봤대 총선 이후에 수사 개시하는 거를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얘기가 나오는데 임기 한복판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는 그런 특검법을 받겠습니까? 저는 가능성 별로 없는 얘기로 보이고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민주당이 적당한 시기에 이걸 다시 올릴 텐데 그때 이게 불확실한 거죠. 이제 공천과 맞물려 갖고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무기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준석 그 전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숫자 그러나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그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 원칙과 상식이죠.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한 방송에서 아직 민주당에게는 변화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뭐 아직 때가 아니란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불가피한 변화가 또 따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민주당에게 그런 시간이 오지 않았다고, 빠르면 1월 한 중순, 그다음에 2월 초순 이 시점이 민주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혁신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 요구에 대한 당 지도부의 답변은 일단 무대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홍 원내대표의 이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불가피한 변화가 또 따라올 거다라는 발언 좀 해석 좀 해주시죠. 뭐 아직은 뭐 변화 안 하고 버틸 힘이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양당 다 내부 동력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력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변화는 사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국민의힘에서 뭐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뭐 안철수 의원을 뽑았다. 그러면 야, 이게 대통령 선거 이기려고 30대 당대표를 또 뽑더니 또 총선 이기려고 입당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당대표까지 시키는데 우리는 이 사법 리스크 안고 있는 대표 체제로 되겠냐. 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이 변화가 없으니까 민주당도 변화가 없었어요. 이 상태로 가다가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지난번에 영장이 만일에 발부가 됐으면, 그래서 여기 변화가 있으면 국민의힘이 또 변했을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도 여기가 변화가 없으면 또 안 변했잖아요.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가 있었는데 17%.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정말 엄청난 변화가 될 거로 예고됐으면 민주당도 변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변한 상태로 지금 12월 달에 온 거 아닙니까? 지금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예. 여기서 이제 어쨌든 그 양당의 전직 대표들이 지금 변화가 없으면 탈당하겠다, 신당하겠다 예고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27일까지 날짜까지 지금 예고를 했고 이낙연 대표도 5개월 기다렸는데 변화가 없다. 이제는 신당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제3의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원칙과 상식도 변화를 얘기했지만 동력이 별로 안 실렸는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이어서 김기현 대표의 전격 사퇴가 통합비대위 요구할 명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도 지금 홍익표 대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쯤으로 예상됩니다만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을 분이 되느냐. 대통령한테 그래도 할 말 하는 분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거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대통령한테도 할 말 하는 사람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뽑았는데 우리 이대로 가겠다는 거냐. 이게 한번 얘기가 있을 수 있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27일로 예견되어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을 만일 만류에 성공한다면 이거 이렇게 우리가 변화할 테니까 같이 합시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안팎에서 아니 지금 민주당은 지금 나가겠다는 이준석 대표도 잡고 혁신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가겠다는 전직 당대표를 나갈 테면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래도 통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만일에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큰 변화가 없으면 그러면 일단 뭐 더 이상 이 당에 머무를 수 없는 분들이 탈당하겠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원칙과 상식도. 서로 뭐 상대당의 상황을 좀 보면서 좀 그렇죠. 뭐 야당에서는 뭐 친명계나 비명계나 각자 또 따로 그 상대당의 상황을 보고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이낙연 전 대표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월 15일을 목표로 해서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그 민주당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이 전 대표에게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는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분열은 국민의 절망입니다. 통합만이 살 길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니까 주류의 반응도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위기의식의 발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친낙계로 분류되는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 이계호, 그 이병훈 의원 등도 뭐 하나된 민주당을 강조하고 있고요. 자, 이런 걸 보면 결국 아직까지 그 삼지대 신당 창당이라는 게 뭐 막는 그 현실 정치의 벽이 높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직 당 대표였고 또 특히 대선 경쟁자였지 않습니까? 이낙연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네. 네, 그러니까 탈당을 막고 또 신당을 막으려면 통합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냥 저 더미래가 저 얘기를 할 거면 원칙과 상식이 그 냈던 좀 더 구체적인 대안. 통합 비대로 가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뭐 우리가 하나가 돼 단결해야 되고 분열하면 안 되고 통합해야 됩니다라는 거는 그 얘기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 이낙연 대표나 그 원칙과 상식도 해온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적어도 통합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좀 대표직을 좀 내려놓고 예. 통합 비대로 가자. 이런 얘기가 민주당 안에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없다면 뭐 막을 명분이 없고 그분들이 또 남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그분들이 나갔을 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이낙연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이 당에 남고 혁신을 세게 하는 거 이게 나갈 명분을 줄이는 거. 이게 네. 최선이죠. 그러니까 2000년에 한나라당에서 이해창 총재가 본인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김윤환, 이기택 이런 분들 다 공천 탈락시켰거든요. 대신에 오세훈, 원희룡, 뭐 고진아, 정태훈, 김성식 이런 젊은 분들 공천 줬지 않습니까? 네. 2016년에도 안철수, 박지원 이런 분들 민주당 다 탈당할 때, 정동영, 천정배 이런 분들 탈당할 때, 뭐 양양자, 조홍천, 금태섭 이런 분들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은 그 이준석 대표나 뭐 이낙연 대표가 당에 남고 혁신도 하는 게 최선일 거고, 네. 차선은 나가더라도 그 두 분이 나가더라도 당은 혁신을 하는 거고 차악은 두 분 다 당에 남는데 혁신은 없는 거고 최악은 두 분 다 나갔는데 당의 혁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두 당 다 4번 레일로 가고 있다가 예. 일단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면서 뭔가 혁신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꿈틀거리는 거라고 그거 볼수 있죠. 있고 네. 지금 민주당은 아직 여전히 그냥 4번 레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혁신하느냐에 따라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여기가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남게 하고 뭐 혁신적 대통령실에도 요구를 하고 예. 변화를 하는데 여기는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갈 수 있느냐? 정치는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홍기표 대표가 얘기한 대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민심의 흐름이 나오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 떠밀려서 할 거냐 아니면 선제적으로 할 거냐 이제 그게 있고 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김부겸 총리나 뭐 정세균 총리 뭐 만난다고 지금 예고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김부겸 총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전권을 주는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러면 하겠지만 전권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는 대주주가 직접 나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힘이 있었고 예. 2016년에는 대주주인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에게 정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정말 공천 마음대로 다 했고. 근데 정권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대권주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 좋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뭐 좀 신당의 강을 건넌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네. 그 뭐 이낙연 대표가 나가서 신당을 만들어도 원칙과 상식이 또 나가더라도 예. 또 이준석 대표가 나가더라도 그걸로 완료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움직임을 보고 2월 달에 뭐 재통합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예. 3월 달에 선거 연대론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예, 2016년에도 국민의당이 만들어졌는데 민주당발로 국민의당의 당을 향해서 선거 연대론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뭐 한국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한국갤럽 자체 조사로 12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100% 무선 전화 면접으로 진행했습니다.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중심의 신당 창당에 대해 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는데 34%가 긍정, 부정 평가는 46%로 나타났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는 긍정 21, 부정 71. 자,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긍정 26, 부정이 64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데이터 분석 좀 해주시죠. 이 데이터를 갖고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신당을 한다는 건 네.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분열하는 걸 동의하십니까라고 묻는 건데, 뭐 여당에 물어볼 때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건 이제 뭐 네.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실제 그것이 벌어졌을 때, 현실로 나왔을 때 좀 보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 예를 들면 이낙연 대표든지 원칙과 상식이든지 이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 이재명 대표와 지금 주류 측에서는 예.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정권 재창출하려 그러는데 이번 총선 이겨야 돼, 심판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분열하면 우리가 그거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 반대쪽에서는 이낙연 대표나 저 원칙과 상식에서는 아니 지금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심판할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는데 그 지금 심판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민주당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는 건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이다. 우리 지금 도덕성이 지금 땅에 떨어져 갖고 그리고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패권 정당이고 팬덤 정당이고 방탄 정당인데 지지를 하냐. 이재명 대표가 내려놔야 윤석열 정권 심판이 된다. 작동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사이익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분열을 막고 통합하면 된다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친윤계가 의총할 때마다 단결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뭐 그쪽에서 반격은 이거 아닙니까? 비주류에서. 우리가 지금 단결을 안 해서 지고 있냐. 단결을 너무 해서 지고 있는 거지. 다양성이 지금 없는 게 지금 그 패배의 원인인데 잠깐만 뭉치자고만 얘기하면 되냐. 그러니까 민주당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안에서 통합 비대위를 요구하겠지만 뭐 그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인지 언제 1월 달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받아들여지면 결국 탈당을 하고 탈당을 하면 두 개 A냐 B냐 어느 민주당이 과연 정말 민주당의 바른 길로 가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정권 찾아올 수 있는 길로 가느냐 이걸 국민들에게 물어서 그 여론이 좀 이제 그 뭐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이른바 가르마 타준다 그러죠. 그게 해주겠죠.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재통합론이라든가 아니면 또 선거연대론이라든가 그것이 아니라면 나와 있는 분들이 이거 양당은 도대체 고쳤을 수가 없다. 제발 뭐 이준석부터 이낙연까지 제3지대를 다 뭉쳐라. 이러면 또 2월 달에 그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으로 자기들이 나왔던 데와의 연대가 아니라 제3지대 빅텐트가 등장할 수도 있죠. 여야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제3지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 극한 정치가 지금 뭐 새정치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극한 정치 계속 달려왔고 좀 그 국민적 피로도 계속 쌓여만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만큼은 좀 3지대가 좀 가능할 것이냐, 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박 대표께서 기고하신 칼럼을 보니까 이번 총선이 양자 구도보다는 뭐 3자 구도나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칼럼을 쓰신 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한 8개월 정도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건건에서도 네. 양자 2020년이나 2012년처럼 양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20%. 2016년처럼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 40%. 예. 1996년처럼 4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은 40%. 그것도 40.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가서 1월 달은 각자가 다 움직이다가 만일에 2월이든 3월이든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고 해서 빅텐트가 만들어지면 3번 정당이 하나가 나온다. 이러면 이제 3자 구도가 될 거고요. 그게 안 되고 그냥 각자 치르면 4자 구도가 될 거고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야, 우리가 분열하면 지겠다. 분열했다가도 재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도 지금 비대위가 가지만 우리 2월 달에 좀 당명도 받고 재창당하자. 그때 뭐 혹시 이준석 대표가 나가 있으면 또 다시 들어와서 같이 합시다. 이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먼저 변화를 시작한 거는 국민의힘이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또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입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그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물꼬가 튀면 예. 이걸 뭐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탈당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낙연 전 대표도 안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둘 다 탈당을 해서 진짜 힘을 합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정말 되게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저는 나가더라도 뭐 두 분 다 만날 의사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예. 그분들이 먼저 만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만날 것 같지도 않고 만나서 같이 할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뭐 바른정당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이제 바른미래당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예. 대표한테 그건 뭐 이제 멘토 효과를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분들이 빅텐트로 갈 때가 된다면 제일 마지막에 합류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민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